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실은 12 감각은 욕심을 안 냈었는데 이렇게 촬영을 통해서 송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더 시간이 세이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께 기왕 소개해 드리는 김에 12 감각에 대한 맛보기로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해 보시면 다음에 한 번 더 들어도 낯설지 않을까 싶어서 낯설지 않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추가로 12 감각에 대한 이해를 아주 가볍게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또 만일 힘드신 분들은 처음에 제가 강의했던 것들을 돌아서 들어가서 다시 한번 들어보셔도 좋고요. 아예 관심이 없다고 하시고 그냥 정말 아무것도 이해가 안 된다 하면 아까 제가 안내해 드린 것처럼 메모에다가 메시지로 의문사항을 적어 주시면은 메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서로 돌봄의 힘을 키우는 12 감각, 12 감각을 통해서 인간 이해하기. 조금 전에 주제가 7년 주기설을 통해서 인간 이해하기였다면 이번에는 12 감각을 통해서 인간 이해하기예요. 여전히 우리의 테마는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죠. 왜?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인간을 돌보는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번 여러분께 되뇌이고 있습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보편적으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별적으로 아는 것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질론에 대한 얘기를 개별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12 감각에 대한 이야기죠. 이 역시도 12 감각을 통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가는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낯설지만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갖고 여러분과 이제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많은 경우에 강의를 하다 보면 목적 자체를 잊어버리고 주변에서 맴도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을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왜 12 감각을 통해서 인간을 이해하려고 하는지 그것을 추구해야 우리가 무엇을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것인가 이것을 한번 확인해 보는 과정으로 삼았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이 땅에 오게 되었나. 이 이야기는 사실은 여러분 지난번에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두 번째 이야기는 생략이 될 것이고요. 어떻게 세상을 배우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2년에 한 번씩 스위스 바젤에서 전 세계에 특수교육하는 사람들, 시설 운영하는 사람들 1,000명이 모여서 컨퍼런스를 하는데 올해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갈 수가 없어서 이제 줌으로 이제 그 메인 강의를 듣게 되었고요. 그 강의 중에서 제가 이거는 한번 소개하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이제 영상을 받아놨는데 그걸 조금 편집을 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루돌프 슈타인의 인지학, 소위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이제 알아가는 그 부분에 있어서 12 감각,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장애인 복지 현장에서 그리고 양육하는 과정에서 부모님들이 또 종사자들이 고려해야 할 문제를 새롭게 생각해 보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 우리에게 우리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아는 것이 힘이니 새롭게 어떤 사실을 알고 인식함으로써 우리가 좀 더 새로운 마음으로 이들을 돌보고 우리 자신을 돌보고 함께 돌보는 일에 좀 더 힘을 키울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하는 겁니다. 네. 궁극적으로 우리는 어떤 목적성을 갖고 있냐면 정신성이 고향이죠. 지금까지 하는 건 모두는 다 정신성이 고향이에요. 정신성이란 뭐냐?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무엇을 생각하는지에 대한 의식. 어떤 경우에는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르고 하고 어떤 경우에는 내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모르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행동하고 이렇게 되죠.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의 사고하기가 바로 정신이에요. 정신은 참 어렵습니다. 정신줄로 오면 정신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신성이란 아주 믿음이나 어떤 믿음이나 미신이 아니라 수정처럼 분명한 것이고요. 진리에 대해 아는 것은 모두 나의 사고를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나의 사고를 통해서. 사고하는 것은 정신적인 것을 추구하는 모든 과정의 힘입니다. 소위 말하면 생각하는 것, 사고하는 것 이런 것들은 모든 정신적인 것을 추구하는 과정의 힘이에요. 힘.
우리가 서로 돌봄 힘을 키우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사고하느냐에 따르다는 것이죠. 제가 아까 7년 주기를 얘기하면서 우리는 궁극적으로는 어 감각 영혼을 떠나서 그것을 극복하고 이제 오성 영혼마저도 극복을 하고, 왜 오성 영혼은 모든 것들을 대상화하기 때문에 판단하고 그다음에 분석하고 반추하고 그런 정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모든 것들을 대상화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원인과 결과를 알게 됐어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오성 영혼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뛰어넘는 의식 영혼의 특성은 뭐냐? 그 존재 자체를 우리 내면의 것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 존재의 문제를 우리의 내면으로 어떤 걸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의식적으로, 의식적으로 한다는 건 우리의 생각을 의식화한다는 거죠. 소위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사고하는 모든 과정들이 곧 정신성을 추구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정신성이라는 것을 어떻게 그림으로, 상으로 그것을 보존해내는 것, 그래서 올바른 사고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이 문제를 이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얘기겠지만 자꾸 듣다 보면 익숙해질 수 있을 것 같아 제가 자꾸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제 그러므로 배움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되잖아요. 스스로 생각하는 것을 준비해 주는 것. 우리가 요즘 맨날 자기결정 얘기하고 그다음에 뭐 또 자기결정, 그다음에 당사자주의 이런 얘기를 계속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당사자들, 소위 말하면 장애인 당사자들이 올바른 사고를 하고 있느냐라고 의문스러워하죠. 그러면 올바른 사고냐 아니냐는 누가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세상 누구도 얘기할 수 없죠. 모든 사고는 다 올바라요. 다만 그 사고를 어떻게 실행해 내느냐가 문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생각하는 것을 준비해야 된다면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에게 계속 물어봐야 되는 거죠. 이것을 원하니? 저것을 원하니? 이게 좋겠니? 저게 좋겠니? 어떻게 생각해? 할까? 라고 끊임없이 물어봐요. 그래서 선택하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배움은 현장에서 스스로 생각하는 것을 끊임없이 연습하게 하고 준비하는 것이고요. 그러한 것들은 이기주의의 바탕을 두지 않고 진리의 기반을 두어야 합니다. 이기주의는 뭐예요? 우리도 어쨌든 시설이라는 것을 운영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경제적인 논리에 많이 치우치게 되고 때때로 우리 기관에 이익이 되는 쪽으로 자꾸 생각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 개인의 소위 말하면 우리 이용자들, 비리저들의 어떤 그 삶에 위축되는, 충돌되는 지점에서 갈등이 생길 수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철저히 우리는 이기주의의 바탕을 둘 게 아니라 진리에 기반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바로 생각하는 힘이고요. 생각하는 힘,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주고요. 진리는 삶 그 자체와 동일한 것이어야 되고, 이제 만일 진리와 삶이 분리됐다라면 그것은 결국은 분리된, 소위 말하면 분열된 삶을 산다는 거죠. 저게 옳은데 난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머릿속은 저게 옳다고 말하는데 나는 다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분열된 삶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 분열된 삶을 오래 살다 보면요, 사람이 무기력해진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힘을 잃게 되죠. 우리는 지금 서로 지지하고 힘을 키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잘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건강할까요? 언제 건강할까요? 결론. 진실성에 기반을 둘 때이고요. 그때 우리는 모두 건강할 수 있어요. 아까 말했지만 진실이 적으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진실은 적어고 현실의 삶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 진실을 포기하고 현실에 타협하게 되면 우리 모두는 건강할 수 없게 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열된 삶, 분열된 삶을 살게 되면 아까 말했듯이 또한 무기력해진다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의 배움은 예술, 종교, 자연과학 등의 모든 영역에서 진리를 향해야 하고 진실성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이제 평생교육 프로그램, 장애인들을 위한, 특히 발달장애인이나 지적장애인들을 위해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너무나 기능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의 배움이 좀 더 확장될 필요가 있고요. 더 진리에 기반한 공부를 할 필요가 있고, 좀 더 아카데믹할 필요가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기반을 두는 이유는 좀 더 진실성에 다가가기 위한 거고요. 장애인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욕구들을 우리가 먼저 인식을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것을 분명히 저들도 원할 것이다 라는 기반 위에 여러분들 먼저 이런 것들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해서 두 번째 결론으로 넣었고요. 그것이 우리 부모와 장애인 그리고 종사자들을
건강하게 한다. 이런 것들이 작은 결론에 이르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작은 결론에 이르는 어떤 그 정신성을 추구하는 것, 진리를 향하는 것 이런 것들은 보편적인 과정이 있어요. 소위 말하면 보편적인 way, 소위 누구나 그렇다라고 말하는 그런 보편적인 길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계속 설명드리고 있는 7년주기나 지금 12감각은 보편적인 인간 인식에 의해 인간 발달의 이해를 얘기하는 거지 개별성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고개를 끄덕끄덕하는 지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편성에 기반을 둔다고 했을 적에 우리의 신체는 이게 이제 라이브 이게 독일말로 이게 라이브인데요. 우리의 신체는 누구를 통해서 너를 통해서 세상을 향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선은 처음에는 우리가 태어나면 우리 신체 안에 갇혀 있다 그랬잖아요. 마치 엄마의 자궁에서 그 10달 동안에 갇혀 있다가 우리의 신체가 엄마의 자궁을 통해서 자궁에서 질을 통해서 확 나와서 응애하고 탄생을 했을 때 우리의 신체가 자유로워진다 그랬잖아요. 그러고 나서 우리의 에테리의 힘, 에테리가 발달되고 점점 넓혀서 타인을 이해해야 되고 당신을 이해하게 되고 그런 다음에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게 되잖아요. 이런 과정이 누구에게나 다 보편적으로 밟아가는 과정이라는 것, 길이라는 것, 성장의 길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보편적인 성장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또한 보편적인 방식의 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인간은 최초에 이 신체를 통해서 신체의 감각 기관을 통해서 세상과 만난다는 거예요. 인간은 어떻게 세상을 느끼고 반응하는가? 만약 인간이 온몸을 랩으로 다 싼다고 한다면 세상을 통할 수가 없겠죠. 호흡할 수가 없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겠죠. 우리는 다 온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세상을 받아들이고 호흡도 하고 내뱉기도 하고 소통하는 거죠. 이것은 소위 말하면 내가 속한 이 지구별에서 내가 이 세상과 소통하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것이 말로서의 소통이 아니라 공기로서의 소통 또는 어떤 기운으로서의 소통 이런 모든 것들을 소통하는데 그 첫 번째 가문이 바로 감각입니다. 그리고 이 감각을 감각 지각토록 하는 감각 지각 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그림에 보시듯이 뭐가 있어요? 우리는 오감을 얘기하죠. 보고, 듣고, 만지고, 맛보고, 냄새 맡고. 이게 오감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말고 또 있나요? 청각, 미각, 시각, 촉각, 후각. 5가지 말고 또 있나요? 뭐 특별히 떠오르는 건 없을 거예요. 그런데 루돌프 슈타이너는 이 오감뿐만이 아니라 이 밖에도 7개의 감각이 더 있다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루돌프 슈타이너의 12감각이고요. 제가 봤을 적에는 우리 인간이 태어나서 주변 환경으로부터 받는 모든 자극의 총체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근데 이 12감각이 조금 어려운 건 뭐냐? 보이는 감각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감각도 있다는 거예요. 보이는 감각은 눈에 보이니까 실체를 알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감각은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요게 조금 난해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보이지 않는 것을 여러분께 설명을 하다 보니 군말도 많아지고 잔소리도 많아지겠지만 여러분들이 끝까지 인내심을 갖고 들어주시면은 아마 재미있는 세계로 인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경험을 해보는 거죠.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루돌프 슈타인의 12감각만이 감각이 아니고요. 이 학계에서도 감각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럼 감각이란 무엇이냐? 소위 말하면 일반 학계에서 심리학 쪽이나 뭐 특수교육 쪽이나 이런 쪽에서 감각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경학이나 심리학에서 특정한 감각기관, 감각신경, 대뇌의 감각 영역에 대한 자극에서 오는 구체적 의식적 경험이라고 사전에 나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2가지의 의문을 갖게 되죠. 그렇다면 이 감각적, 의식적, 구체적인 경험이라는 것이 정신적 활동 영역이냐 물리적 자극의 경험이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신적 활동의 영역일까요? 아니면 물리적 자극의 경험일까요? 일반 학계에서는 늘 이 2가지 갖고 쟁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정신적 활동의 영역이라고 해서 논문을 쓰면은 학계에서 굉장히 많이 비난받죠. 구체적으로 입증해봐. 이렇게 말하고 물리적 자극의 경험이다 하면 그러면 모든 동식물 감각 자극이 있는 사람들 모든 어떤 그 살아있는 생명체라고 한다면 물리적 자극의 경험이 다 감각이라고 한다면 인간의 감각만을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학계의 뜨거운 감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감각 얘기를 했는데 이 감각에 항상 문제가 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장애가 있다고 하면 무조건 감각 통합 훈련을 하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감각 훈련 치료를 많이 하죠. 그렇다면 도대체 감각 처리가 뭐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감각 통합을 부르짖는가라고 하는데 우리는 일단 진단하기 전에 이렇게 감각 처리에 장애가 있으면 Sensory Processing Disorder, SPD라 그래 갖고요. 감각 처리 장애 이런 명명으로 얘기를 해요. 그럼 이렇게 감각 처리에 장애가 있다고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나 이걸 살펴보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 양육하는 자녀들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빌리저 또는 뭐 기관의 치료 대상자 모든 이런 연령대에서 보아왔던 문제들이에요. 영유아기인데 이때 드러나는 거는 뒤집기가 늦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네 발 기지 않아요. 보통의 경우에는 뒤집고 그다음에 미리 하고 앉고 그다음에 네 발로 기거든요. 긴 다음에 서는데 서기도 걷기도 늦어져요. 그러니까 서기는 보통 이제 붙잡고 서는 경우는 8개월 이쯤 되면은 벌써 자꾸 쓰고 발을 조금씩 뛰는데 서기 전에 이제 네 발로 기는데 이 네 발로 기는 경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감각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다 보면은 이 오른발과 왼발을 교차해서 팔과 이렇게 그 기는 행위는 오른쪽과 왼쪽 좌뇌와 우뇌를 교차시키는 그래서 정보 처리가 3 디멘지온으로 만드는 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자폐 성향의 대부분의 친구들이 기지 않고 바로 서서 걸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들 상담을 이렇게 해보면은 어린 초등학생 때 아이들 그러면은 선생님 우리 아이는 기지 않고 걸었어요. 벌떡 일어나 걸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지 않았다는 것은 오른쪽과 왼쪽의 기능이 분화가 어려움을 갖고 있다는 그런 느낌, 그런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요. 어쨌든 이런 모든 전반적인 신체 발달 과정, 아까 제가 7년 주기에 있을 적에 0세부터 7세 사이에 이런 것들이 다 자연스럽게 1세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이제 두발묘와 깡충뛰기가 되는 3세 정도에 되면은 건강한 아이들의 경우에는 두발묘와 깡충뛰기가 가능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늦어진다고 하면 아 얘는 감각 처리에 어려움이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또한 감각 자극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반응해요. 아주 냄새를 극단적으로 싫어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만지는 걸 아주 지나치게 막 힘들어하고 안기지 않고 까다로운 아이 또는 잠을 잘 못 자는 아이도 있고요. 안기는 걸 싫어하는 아이, 눕혀 있으면 자지러져서 울고 거부하는 아이. 그래서 아마 어머님들 많이 기억하실 거예요. 아이가 앉아서 24시간 애를 안고선 쩔쩔맸던 그런 기억들. 대부분 이제 밤과 낮이 바뀌고 이 지구의 환경을 잘 적응하지 못해서 생기는 이런 영유아기의 감각처리 장애의 모습이에요. 네, 다음은 전학령기.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0세부터 3세가 유형유학이라고 한다면 이제 소위 가정을 떠나서 이제 단체 생활, 소위 말하면 세상 속으로 조금 나아간 시기겠죠. 만 3세부터 7세 사이 정도의 연령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요때는 제가 아까 실년주기 얘기했을 적에 요때 아이들이 이제 자아가 조금씩 들어와서 내 거야라고 주장하는 그런 시기인 거죠. 이 시기에 감각 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집단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있죠. 첫 번째는 뭐냐면 주의가 산만해요. 집중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놀이를 해도 여기서 막 헤집어 놓고서는 놔두고 던져버리고 가고 또 이쪽 가서 막 창년에다가 던져버리고 가고 이런 식의 산만한 놀이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많이 움직이고 사실은 이제 이걸 잘 구별해야 되는 이유는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많이 움직여요. 많이 움직이는데 많이 움직이지 않는 아이가 있다면 아픈 아이인 거죠. 그런데 이 움직임이 그냥 움직임이 아니라 파괴적인 움직임이에요. 놀이를 막 하고 있으면은 확 부시고 가거나 또는 막 여기서 왔다 갔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행동이 브레이크 없이 막 움직여지는 그러니까 조절이 안 되는 정도의 다동을 말할 수 있고요. 시선 처리에도 어려움이 있어요. 보통 아이 컨택이라고 하죠. 눈과 눈이 마주쳐야 되는데 이 아이들은 시선이 항상 아래에 깔려 있죠. 그래서 어른들을 쳐다보지 않아요. 또한 의지 조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행동이 조절이 안 돼요. 그러니까는 행동이 조절이 안 된다는 의미는 뭐냐면 어느 정도를 했을 때 아플까 상대방이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이 없고요. 끝까지 가요. 갈 때까지 가는 거죠. 경계를 몰라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다리기 어렵고 양손 협응을 통한 활동이 미숙하고요. 가위줄도 늦고
또 조작하고 색칠하기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이제 칸 안에 색칠하고 이런 것들이 벌써 4~5살 되면은 막 조절하기 위해서 애쓰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 조절하려고 애써도 힘든 거죠. 그리고 그림 그리기 등의 미세한 운동이 늦고 점프 아까 말했듯이 두발모와 깡충뜨기가 어렵고요. 이제 두발모와 깡충뜨기를 시켜보면은 사실은 확연하게 알 수 있어요. 이 아이가 현재 양쪽 균형을 갖고 잘 발달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요. 이제 두발모와 깡충뜨기 시키면 바박 하고 내려지면은 얘가 지금 두발모와 깡충뜨기 한쪽에 치우쳐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죠. 그다음에 달리기 또 전체적인 운동이 서툴고 또 사회성이 미숙해갖고 규칙이나 정해진 것을 지키지 못하고요. 친구들과 노는 것이 어려워요. 그래서 어디 가나 이런 친구가 있으면 분쟁이 시작되죠. 선생님들한테 이르고 울고 아니라고 뭐라고 외치고 소리 지르고 뛰쳐나가고 뭘 던지고 이런 식의 문제가 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감각처리 장애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에게 드러나는 문제 행동이라고 볼 수 있죠. 이제 학교를 갔어요. 학교를 갔으면 좀 컸잖아요. 근데 여전히 주의는 산만하죠. 주의가 산만하다는 것은 학습에 집중하지 못하죠. 집중이 어려우니 짧고 그다음에 지속력이 없으니까 뭘 시작하면은 끝을 못 내죠. 그리고 서툰 감정 조절로 인해서 친구들하고 계속 싸우고 울고 이제 그렇죠. 그리고 받아쓰기, 필기, 읽기 등의 어려움을 갖죠.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습 수행에 어려움이 따르고요. 이것은 사회성 대인관계 유지에 어려움을 느끼고요. 이러다 보면은 학급 내 왕따가 되기 십상이에요. 사실 그게 뭐 학습 능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왕따가 되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은 아니지만 우리 교육의 현장에서 봤을 적에 이렇게 평균적이지 않은 아이들은 얼마든지 학급에서 따돌림을 받거나 또한 제대로 된 올바른 중재가 어려워지는 이런 현상이 드러나겠죠. 이러한 것은 단순히 그렇게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뇌가 조절하지 못하기 때문이고요. 각 감각으로부터 오는 정보를 모두 한꺼번에 정리해서 활동하는 것에 어려움으로 인해서 보고 듣고 느껴도 그것에 대한 적절한 반응이 되지 않는 아동들이 바로 감각 통합 치료의 대상이고요. 이게 이제 감각 처리에 어려움을 보이는 아이들의 일반적인 특성입니다. 네, 이제 이건 일반적인 얘기라면 지금은 이제 루돌프 슈타인의 12감각을 얘기할게요. 루돌프 슈타인은 제가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이제 오스트리아 출신의 철학자이고 인지학자이고요. 제가 루돌프 슈타이너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는 모든 철학자들은 주로 자기 철학을 발현할 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실천 철학자예요. 자기의 철학을 직접 학교를 세워서 아이들을 교육하는 데 쓰고 직접 병원을 차려서 그렇게 인지학적인 의학을 바탕으로 해서 인간의 치료를 위해서 또 제약을 자연의 어떤 그 자연에서 나오는 것들로 동종요법을 통해서 치료를 이끌고요. 뭐 기타 예술 분야나 건축 분야 이런 데서 실천 철학을 통해서 현실의 삶을 어떻게 보면 인류의 삶을 건강하게 이끌었다는 의미에서 저는 루돌프 슈타이너라는 분의 인지학을 높이 사는 입장이고요. 또한 이런 걸 제가 특수교육 현장이나 이게 발달장애인들을 통해서 굉장히 건강하게 잘 맞춰져 있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소개를 하는데 이 루돌프 슈타이너라는 사람은 감각을 이렇게 말해요. 물질 육체를 갖고 있는 한 인간 존재가 외부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관문이자 세상을 받아들이는 통로이다 이렇게 말해요. 물질 육체를 갖고 있는 한 인간 존재가 우리는 육체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물질 육체를 갖고 있는 한 인간 존재가 외부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우리가 외부와 상호작용하지 않으면 살 수 없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관문인 거예요. 그리고 그 관문은 세상을 받아들이는 통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밝혀진 감각기관은 5개지만 밝혀지지 않은 다수의 감각기관이 12개가 존재하고 특히 아동의 학습과 발달의 어려운 문제 상황을 감각 통합의 민조를 보고 있는데 이 문제는 단순히 아동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평생 전 연령에 대해서 작용되고요. 여전히 이런 문제들이 끊임없이 나타나는 거죠. 성인이 돼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자 이제 이 그림은 이제 요쪽에 왼쪽에 있는 그림들은 뭐냐면 나의 몸이
이 세상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이 첫 번째 그림은 첫 번째 그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림이 일종의 그러니까 그 위에 그 이렇게 까슬까슬한 고양이 위에 있는 까슬까슬한 그림 있잖아요. 그 그림은 촉각을 나타내는 그림이에요. 우리가 느낌, 우리의 감촉을 느껴서 이제 부드럽다, 거칠다, 차갑다, 뜨겁다, 뭐 이런 기타 등등의 어떤 느낌을 나타내는 거고요. 두 번째는 고양이는 생명 감각에 대한 그림을 나타내는 거고, 세 번째가 운동 감각을 나타내고, 네 번째가 이제 소위 말하면 그 균형 감각을 나타내는 그림이에요. 이제 이렇게 네 가지의 이 감각은 나의 존재,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신체 속에서 나의 유일한 그 세상 속에 나만이 갖고 있는 고유성, 그렇게 보여지는 이 네 개의 감각이 있고요. 그 옆에 초록색으로 된 그림들, 그 옆에는 이제 그게 쟁반 위에 있는 맛있는 음식인가요? 뭔가요? 그런 거죠. 그 옆에 달콤한 맛들, 그다음에 부드러운 느낌, 그다음에 열감각 이런 것들이 후각, 미각, 촉각 이런 거죠. 후각, 청각, 아니 후각, 그다음에 열감각, 미각 그런 거죠. 시각 이런 거죠. 요거는 이제 이 환경 속에서 내가 나의 영혼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대답을 해요. 소위 말하면 환경과 내가 상호작용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것이 바로 이제 저 첫 번째 그 그림들이 영혼 감각이라고 한다면, 요 두 번째 있는 것들은 아니 첫 번째가 이제 신체 감각이라고 한다면, 내 고유한 내 신체 속에 나의 존재감이 이 세상에 들어 있는 것이라면은, 두 번째는 나의 영혼이 세상과 주고받는 그런 영혼 감각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나의 신체와 나의 정신성 사이에서 영혼이 존재한다 이런 얘기고요. 세 번째는 쪼찌알 벨트, 소위 말하면 사회 세상 속에 있는 공동체 벨트예요. 그러니까 나의 정신성이 이 나의 본질을 느낀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이 세 번째 파란색 글씨로 되어 있는 것은 이제 높은 수준의 정신 감각, 소위 말하면 고유 운동, 청각, 그다음에 언어 감각, 그리고 또한 생명 감각, 자아 감각. 내가 타인의 자아를 인식하는 감각. 아까 우리가 왜 의식 영혼에서 그런 말 했잖아요.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갖고 있는 문제를 내 안으로 사랑으로 가져온다고 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느껴서 나의 고통으로 가져온다는 것은 좀 더 훈련된 높은 수준의 공동체성을 기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세 가지가 어찌 보면 우리의 감각, 12가지의 감각을 대표하는 내용들이 될 수 있어요. 요걸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첫 번째 제가 아까 왜 그 부드러운 느낌을 갖고 있는 얘기했잖아요. 이제 촉각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어요. 여러분 촉각은 다 알고 있죠? 네. 촉각, 그다음에 이제 냄새 맡는 후각, 미각, 시각, 청각. 이 촉각, 후각, 미각, 시각, 청각은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뭐예요? 5가지 오감이죠. 거기에 오감에 덧붙여서 균형 감각, 그리고 고유 운동 감각. 이 고유 운동 감각은 앞에 고유자가 붙어요. 왜냐하면 이 움직임이 고유한 움직임이기 때문에 고유 움직임이라 해서 고유 운동 감각으로 붙여지고요. 열 감각, 그다음에 생명 감각. 이 생명 감각도 여러분 처음 들어보셨죠? 그리고 또한 언어 감각, 사고 감각, 자아 감각. 이렇게 이름이 12개의 이름을 갖고 있어요. 이제 색깔로 보면은 촉각, 생명 감각, 고유 운동 감각, 균형 감각이 소위 말하면 신체 감각이라고 해요. 왜? 이 감각은 우리의 신체 감각, 신체 속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 감각 기관들이 우리 몸 안에 있어요. 실제로. 물질 육체가 갖고 있는 특성대로 이 촉각, 생명 감각, 고유 운동 감각, 균형 감각이 감각 기관이 있고요. 그다음에 후각, 미각, 시각, 열 감각은 영혼 감각이라고 그랬어요. 한 번 더 클릭을 해주시면은 네, 이 네 가지를 이름 지어서 우리는 하위 감각이라고 하고요, 신체 감각이라고 해요. 왜 하위 감각이라고 하냐면 가장 베이스에 있다는 거예요. 본질 쪽은 나의 존재 본질에 있는 그런 감각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위 감각이라고 하고, 이 감각 기관들은 신체에 있다 그래갖고 신체 감각이라고 해요. 두 번째는 이제 후각, 미각, 시각, 열 감각은 우리가 중위 감각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 중위라는 것은 가운데 있어요. 어디에? 저 위쪽과 아래쪽에. 중위 감각이라고 하고, 또 다른 이름으로는 영혼 감각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영혼 그러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영혼은 이제 그런 거죠. 일종의 왜 반은 보이고 반은 보이지 않는 상태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네, 청각, 언어 감각, 사고 감각, 자아 감각. 이 네 가지의 감각을 이름하여서 우리는 상위 감각이라고 하고 정신 감각이라고 해요. 그러면 정신 감각과 신체 감각 사이에서 그 중간에 있는 것이 주의 감각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정신 감각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감각 기관이. 신체 감각은 우리 신체 안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체, 물질 신체 속에 저 감각 기관이 눈에 보이도록 있지만 정신 감각은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은 보이고 반은 보이지 않는 상태가 바로 영혼 감각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후각이라는 것은 존재하죠. 그죠? 냄새 알잖아요. 아우 달콤한 냄새, 초콜릿 냄새가 나요. 뭘 통해서 우리가 냄새를 맡죠? 후각 기관. 후각 기관은 어디냐면 우리가 저기 이쪽 이 후각은 저 그 뇌하고 연결돼 있어요. 이 천장하고. 후각 감각 기관이 뭐였더라? 뭐였죠? 그 이 후각 기관은 뇌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 감각 기관을 제가 지금 그 기관을 잊어버렸는데 어쨌든 그 후각을 자극하는 감각 기관이 있어요. 신체 안에. 그런데 냄새는 보이나요? 보이지 않나요? 보이지 않죠. 정신처럼 보이지 않아요. 귀신처럼. 그래서 이것을 영혼 감각이라고 해요. 마찬가지로 미각. 우리가 미각을 느끼는 감각 기관은 어디에 있어요? 혓바닥에 있잖아요. 맨 앞끝에는 단맛을 느끼는, 그리고 양쪽은 신맛을 느끼는, 가운데는 짠맛을 느끼고 맨 뒤에는 쓴맛을 느끼는 그런 감각 기관이 있어요. 지각 기관이죠. 소위 말하면 혀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의 물질 육체 속에 있지만 맛이라는 게 보이지 않잖아요. 단맛이 보이시나요? 앞으로 엽기적인 소설을 쓴다면 보이는 단맛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걸 쓸 수 있겠죠. 그러나 맛은 보이지 않죠. 그러나 존재하죠. 그래서 이것을 정신과 신체 사이에 있다 그래서 영혼 감각이라고 하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사이에서 마찬가지로 이제 이렇게 시각도 그렇고 열 감각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양쪽에 가운데 있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것입니다. 이제 제가 좀 더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릴 것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것은 하위 감각이에요. 왜냐하면 이 하위 감각은 무엇보다도 이제 좀 더 높은 수준의 정신 감각으로 변형해 가는 데 있어서 이 하위 감각이 중요한 자원이에요. 그리고 이 하위 감각은 이런 특성이 있어요. 제가 왜 아까 0세부터 7세 사이에 7년 주기 할 적에 몸이 만들어진다 그랬잖아요. 몸이 만들어지는데 그때 이 네 개의 하위 감각 기관이 신체에서 완성이 돼요. 그래서 0세부터 7세가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이 0세부터 7세 이 네 개의 하위 감각이 잘 발달되어야 상위 감각이 발달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촉각이라는 것의 특징은 뭐냐면 나와 타인과의 관계를 맺는 감각이에요. 제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그런데 이 촉감각이 잘 발달되면 사춘기 때 변형을 한번 시도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바로 자아 감각으로 높은 수준의 자아 감각으로 변형이 돼요. 제가 이제 이렇게 지난 그 기질론 할 적에도 그랬잖아요. 사춘기쯤 되면 기질이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인간의 성장에 있어서 하나의 파고점, 변곡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사춘기예요. 사춘기에는 기질도 한 번씩 바뀌지만 이렇게 감각도 승화가 됩니다. 어떻게? 더 높은 수준으로 감각기관으로. 그러니까 하위 감각기관이 잘 발달이 되면 상위 감각으로 잘 변형될 수 있어요. 그러면 촉감각은 나와 타인과의 경계를 느끼는 감각이라고 했는데 이 감각기관이 자아 감각으로 승화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타인의 자아를 잘 인식하는 감각으로 바뀌어요. 우리가 이제 자아 감각 그러면은 처음 듣는 사람들은 아, 내가 나의 자아를 느끼는 감각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내가 타인의 자아를 지각하는 능력, 이게 바로 자아 감각이에요. 사고 감각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나의 나의 생각을, 나의 사고를 지각하는 능력이 아니라 내가
타인의 사고를 지각 감각하는 능력인 거예요. 여기에다 타인이 들어가요. 아까 우리가 소셜 얘기했잖아요. 사회적 관계. 타인에 대한 것들을 느끼는 감각이지 내가 나 자신에 대한 것들을 느끼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고유 운동 감각이 잘 발달된 사람은 어린 시절에 언어 감각으로 잘 변형이 돼요. 언어 감각이라는 건 뭐냐? 내가 타인의 말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 말이라는 것이 언어, 단어가 아니라 뉘앙스를 잘 듣는 거, 이해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균형 감각이 잘 발달된 사람은 청감각, 소위 말하면 타인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높은 수준의 정신성이 고양되기 위해서는 하위 감각이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그럼 지금부터 하위 감각 4개의 특성을 제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2감각에 대한 것은 일주일씩 세미나가 열려요, 보통. 그래서 저도 이제 일주일씩 세미나에 참석해서 많은 토론도 하고 또 실제로 연극도 하면서 이렇게 이제 같이 경험을 했었는데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께 드리는 것은 매우 이제 부족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께 참고 자료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려고 해요. 그게 뭐죠? 12감각이죠. 영혼을 깨우는 12감각이라는 책이 있는데 아마 지금은 그게 품절이 됐고요. 아마 12감각 이렇게 해서 나올 거예요. 알베르토 수즈만이라는 사람이 루돌프 슈타이너의 12감각을 바탕으로 해서 병원에서 임상 실험을 해서 쓴 책이에요. 근데 그게 여러분의 12감각을 슈타이너의 12감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책을 소개해 드리고요. 요거는 아마 이제 공지사항에다 추가로 써드릴 테니까는 이 감각에 대해서 더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그 책을 통해서 읽어봐셔도 좋을 것 같아요. 루돌프 슈타이너는 잠깐 앞에 각각의 감각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니까. 네. 루돌프 슈타이너의 12감각은 이제 사실은 12감각만 딱 떨어뜨려서 이렇게 쭉 강의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을 이해하는 과정에 있어서 12개의 감각이 있고 어떻게 감각기관을 지각하고 그것을 이제 익혀 나가는지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었죠.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께 이 감각기관을 각각으로 하위의 4가지의 감각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 촉감각은 이제 이런 거죠, 일종의 촉감각의 본질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면 촉감각이란 뭘까요? 좀 막연하죠. 촉감각이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만졌을 적에 뭐 부드럽다? 이거 사실 촉감각 아니고 이거는 이제 형용사잖아요. 그렇죠? 촉감각의 본질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도대체 촉감각의 본질은 무엇이고 촉감각은 어디에 있을까? 우리의 신체에. 우리의 신체 중에 촉감각의 분포가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곳은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하고 1대1로 강의를 하거나 그러니까 대면으로 강의를 하면 이렇게 이제 여쭤보고 대답하고 생각하면서 하면 좋은데 지금은 촬영을 해서 송출해야 되니까 제가 그냥 다 말씀을 드릴게요. 촉각 세포가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은 우리의 입이에요. 입. 그러니까 우리는 입 안에 들어오는 꺼슬꺼슬한 작은 머리카락, 또 작은 돌멩이, 작은 모래 하나도 다 알아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촉각세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입 안에선 모든 것들이 다 걸러지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난 아이들은 모든 아이들은 다 입을 통해서 최초로 세상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생후에 막 갓난아기들이 태어나자마자 모든 것이 다 입으로 들어가잖아요. 그게 바로 구강기죠. 입을 통해서 모든 것을 알아내고 싶어하는 그 시기, 그게 바로 구강기고 촉각은 그렇게 발달이 시작돼요. 촉각세포가 가장 많은 곳이 입안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손끝, 발끝, 뭐 이제 그런 기타 등등의 곳에 있는데 우리 몸은 전신에 촉각세포들이 분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촉각세포가 우리 전신에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되죠. 촉각의 본질은 그럼 알 수 있을까요? 촉각의 본질을 실험하기 위해서 이런 거예요. 촉각세포가 워낙 우리만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촉각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실험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온몸에 다 촉각세포가 분포되어 있는데 이것의 기능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실험이 가능해요.
우리가 어떤 자극도 우리 몸에 주지 않은 그런 아주 자극이 없는 공중 상태.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렇게 옷을 입고 있는 것도 문제죠. 옷도 다 벗은 상태로 이제 빛도 작용하지 않는 깜깜한 실내에 우리가 무중력 상태로 공중에 떠 있다고 생각했을 적에 우리는 아무런 자극을 받지 않은 상태죠. 깜깜해서 시각적인 자극도 없고 아무 자극이 없는데 그때 뭔가가 나의 몸을 탁 치는 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제가 이제 많이 강의할 때 선생님들께 여쭤보면은 다들 너무 놀란다는 거죠. 어떤 분은 누가 있어서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나 공포스럽기도 하고 그런데 대부분의 대답은 이거예요. 뭐지?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무엇이 있나 뭐가를 물음이 없었는데 최초로 나 아닌 타인이 있다고 느끼는 그 순간이 바로 촉각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촉각 세포는 나 말고 타인이 있다는 느낌을 첫 번째로 갖게 해요. 근데 그것이 무엇인지는 몰라요. 다시 말해서 이 촉각 세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나 말고 다른 것이 있다. 타인이 있다는 것은 인식을 하지만 그 타자가 무엇인지 몰라요. 그까지만 느끼는 게 바로 촉각 세포예요. 그러니까 나의 경계를 인식하는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우리가 이 촉각 세포가 우리 몸 전체를 다 감싸고 있는데 눈을 감고 있으면 누가 치면은 모르잖아요. 누가 쳤는지. 눈을 감고서는 양쪽에 똑같은 무게의 다이아몬드하고 돌을 갖다 놓으면은 여러분들 구별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촉각 세포의 특징은 뭐냐면 뭐가 있다. 그런데 그게 뭐지? 라는 의문이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촉각 세포인 거예요. 눈으로 보면 알겠죠. 그렇지만 다른 감각기관이 작용하지 않고 촉각만을 얘기한다면은 나와 타인과의 경계를 인식하는 감각. 그게 바로 촉감각이에요. 그렇다면 그게 뭐가 중요할까요? 뭐가 중요하죠? 우리가 제일 어려운 거는 뭐냐면 이 세상에 나 말고 타인이 있다는 게 제일 어려운 거 아닐까요? 나 혼자만 살면 너무 좋지요. 오타쿠 같이 평생. 근데 그렇게 살 수가 없잖아요. 우리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했죠. 그러면은 반드시 타인과 부닥치며 살아야 돼요. 학교도 가서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해야 되고 어디 집단에 소속이 돼야 되고 이런 걸 다 해야 되는데 내가 타인과의 경계 맺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되는 거죠. 타인이 나를 이상한 시선으로 나의 시선 나를 쏘아붙여. 그러면 그게 바로 나에게는 충격이고 나에게는 상처가 되는 거죠. 이게 무서운 게 뭐예요? 눈총인 거죠. 눈총. 그 사람이 나를 보는데 나에게 쏘는 그 눈은 나를 이렇게 아주 불편하게 하는 시선. 이런 모든 것들이 나와 타인과의 경계 속에서 작용하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촉각은 나와 타인과의 경계를 맺어가는 데 있어서의 첫 번째 관문인데 이것이 잘 안 되면 어려운 거죠. 그 경계를 넘어도 안 되고 그 경계가 너무 멀어져도 안 되는데 여기서 이제 장애인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런 장애가 있죠. 우리가 이제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다운 증후군하고 자폐성의 장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설명드리는 거는 그냥 이해하기 좋게 말씀드리는 거지 요즘에는 다운 증후군 장애인들도 뭐 그렇다고 사회성이 그렇게 막 넘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와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경계 없이 아주 자연스럽게 넘나들다고 할 적에 우리는 그 사람의 사회성이 좋다고 말하죠. 소위 말하면 친근감이 있어서 뭐 야단을 맞아도 하하 웃으면서 잘 이렇게 또 대시하고 뭐 자꾸 이렇게 비유를 맞추고 이런 사람을 사회성이 좋다고 말하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 있죠. 누구한테 한마디 들으면은 절대로 그 사람에게 다가가지 않고 아주 그야말로 더는 진도가 안 나가는 이제 그런 관계가 있으면은 그 사람 벽이 높은 사람이잖아요. 이제 그런 대표적인 성향을 우리는 자폐 성향의 사람들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지나친 고립감을 말하고 이 다운 증후군의 경우에는 지나친 사회성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그 사이의 경계를 알게 한다는 건 참 쉬운 일이 아니고요. 우리 인간 모두는 그 문지방에 서 있다는 거잖아요. 경계. 너무 멀리 가면 내가 안 보이고
너무 안에 들어가 있으면 또한 내가 안 보이고. 그래서 이 문지방의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경계의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계 맺기를 잘하면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고요. 또 사회적으로 굉장히 행복하게 지낼 수 있지만 이 경계 맺기를 잘 못하면 굉장히 힘들죠. 얼마만큼 다가가야 될지 이 사람에게 얼마만큼 물러나야 할지 이런 경계는 어디에 나와 있지 않아요. 어느 책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 촉감각이 잘 발달된 사람들이 사춘기가 되고 이성을 만나서 이성 교제를 할 적에도 이런 문제들이 통용이 돼요. 이 사람에게 얼마만큼 다가야 될지 모르니까는 폭력성이 드러나고 그것이 성추행으로 드러나는 거죠. 성폭력으로 드러나는 거고. 그래서 이런 문제는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경계 맺기를 잘 못하는 데서 생기는 문제인 건데 그거는 어디에서도 가르쳐 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많이 징벌적으로 얘기하죠. 의사를 물어봐야 되고 어찌어찌 해야 되고 이런 식의. 그렇기 때문에 이 나와 타인과의 경계 맺기를 잘 알아서 할 수 있는 것이 촉감각이 잘 발달된 사람들의 이야기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낭패를 보는 거죠. 예, 이 촉감각이 잘 발달되어야 원만한 이성 교제도 할 수 있고 원만한 가정 생활도 할 수 있으며 또한 원만한 사회 속에서 원만하게 잘 생활할 수 있는데 반해서 그렇지 못하게 되면 낙오가 되거나 이제 더 나아가서는 저렇게 높은 수준의 정신 감각으로 승화돼야 될 기회마저 놓치는 거죠. 그게 뭐냐? 나와 내가 타인의 자아를 느끼는 감각,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 촉감각이 잘 발달되지 않으면 어린 시절에 좋다고 이렇게 막 어깨를 막 잡아뜯는데 상대방은 너무 아픈 거예요. 막 비명을 지르는 거죠. 그런데 이 친구는 좋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큼의 자극을 줘야 이 사람이 괴로워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공감 능력이 없으니까. 이 촉감각으로 비롯되는 문제는 너무 많고요. 사실은 대부분의 많은 장애인들이 이 촉감각의 장애로 인해서 미발달 또는 미분화에 의해서 생기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네. 뭐 굉장히 많이 있지만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소개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요거 정도로 하고요. 다음 두 번째 생명감각. 생명감각을 다른 말로는 고통감각이라고도 해요. 왜냐하면 이 생명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이제 빨간불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생명의 온전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온전하지 못했을 때 발동되는 감각. 나 아파라고 외치는 감각이 바로 생명감각이에요. 만약 이 감각기관이 고장나면 어떻게 되죠? 그냥 감각기관을 그런 걸 못 느끼고 그냥 죽을 수도 있는 거죠.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도 있는 거죠. 이 생명감각은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 불편함을 호소하는 하나의 관문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오랫동안 물을 마시지 않았으면 갈증 나는 꼭 물을 먹어야 돼. 열흘 동안 안 마셔서 죽는 거죠. 잠을 안 자서 일주일 동안 죽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생존하는 생존 감각이라고도 해요. 본능 감각이라고도 해요. 심지어는. 그렇듯이 이 생명 감각은 우리의 건강한 생명 활동, 우리의 건강한 영혼 활동을 위해서도 아주 중요한 그런 감각이죠. 생명 감각은 개별적으로 매우 다 달라요. 그리고 생명 감각 기관이 어디에 있냐면 저기 이제 우리 여기 애라 그래요. 애. 비장 사이에 있는 애라고 하는데 이제 단장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막 슬픈 일이 있으면 거기가 이렇게 막 끊어질 듯이 막 아프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그런 걸로 고통을 받으면은 얼굴이 막 까매지기도 하고 이제 그런 모습이 드러나죠. 그러니까 이 생명 감각은 일단은 나 살려줘라고 호소하는 감각 기관인 거예요. 이게 작동이 잘 돼야 피곤하면 자고 배고프면 먹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감각 기관들이 올라오지 않고 그런 거에 대한 욕구가 없으면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괴로운 거죠. 생명의 지장이 생기고 단명하게 되고 관리가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문제를 얘기할 수 있고요. 생명기관에 대한 거는 간단하게 그렇고 생명감각기관이 잘 발달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어떤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리듬 생활. 규칙적인 리듬 생활. 같은 시간에 밥 먹고 같은 시간에 자고 이것을 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그 시설에서는 너무 일찍 자고
이제 너무 일찍 일어나고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잘 조절해주고 어느 정도의 신체 활동을 잘 이렇게 균형을 갖도록 해주는 것도 생명 감각을 강화시켜주는 중요한 일이 되겠죠. 다음에는 세 번째 고유 운동 감각. 왜 고유 운동 감각이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그 앞에 고유가 우리가 이제 움직임의 감각 기관은 어디 있어요? 우리 운동 감각 기관은 관절에 있죠.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건 관절이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 그렇지 관절이 없다면은 우리는 이런 것들이 불가능해요. 근데 신기하게도 우리 이제 그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 많은 경우 이 팔목 돌리기가 잘 안 돼요. 관절이 무리가 있는 거죠.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움직임이 부자연스럽거나 걷는 모양이 직립에서 약간 삐뚤어졌거나 이런 식의 몸의 신체의 균형이 깨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 운동 감각은 뭐냐면 궁극적으로는 내가 A에서 B라는 지점으로 이동을 하려고 하는데 가다가 끝까지 그 지점으로 가야 되는데 이 내가 생각하는 그 감각, 내가 생각하는 이동의 목표 지점은 이미 내 머릿속에 있거든요. 우리는 머릿속에 목표가 있어서 거기를 향해 가는 거지 가다 보니까 거기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고유 운동 감각이라는 것은 이미 내가 움직이려고 하는 곳의 목적이 나의 머릿속에 상으로 들어가 있을 때 저것이 가능한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내 머릿속에 그림이 있는 상태. 머리에 있는 그림과 내 몸에 일치되는 것. 내가 움직이는 것이 일치되는 것이 고유 운동 감각 기관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한 25개월이나 한 30개월 미만의 아이들은 막 걷기 시작했잖아요. 얘네들은 어디로 자기 몸이 움직이는지 방향성이 없어요. 그래서 문을 열어놓으면은 어린이집 같은 데서 문을 열어놓으면 10명의 아이들이 10방향으로 다 나가요. 이유는 뭐냐면 갈 곳 몰라 하느라.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방팔방으로 막 헤어져서 나가는데 이들에게 아직 상이 없기 때문에 어디로 움직여야 되는지 목적성이 없는 거죠. 우리의 움직임은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고유운동 감각 기관이, 이 관절이 나의 생각과 나의 몸이 조절되는 그 지점이 되면 심부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적장애나 발달장애 아동들에게 심부름 시키고 아니면 성인들도 마찬가지죠. 심부름을 시켰을 때 심부름을 잘 수행을 하면 그분은 이제 관절이 생각과 움직임이 일치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지 못하는 경우라면 이제 계속 상을 가져가도록 훈련을 시키는 거죠. 반복 훈련. 반복 훈련하면 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고유운동 감각이고요. 굉장히 길지만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그렇고,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하위 감각 중에 균형 감각을 살펴볼게요. 균형 감각은 중요하지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왼쪽과 오른쪽의 균형을 가지면서 내가 직립하는 형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직립을 했을 때 균형이 생겨요. 균형이 생긴다는 것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어떤 경향성을 갖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직립이 되었을 때 올바른 자아가 찾아 들어올 수 있어요.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선과 악과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잘 찾아갈 수 있는 것. 이 균형 감각이 잘 발달되어야 청감각이 발달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균형 감각은 어디에 있냐면 우리 몸의 세방고리관에 있어요. 그래서 세방고리관에 문제가 생기면 왜 이명증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생겨갖고 균형을 잡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균형 감각이 매우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직립하는 원인이 되고, 직립한다는 것은 자아가 내 안에 올바로 들어온다는 거고, 왼쪽과 오른쪽의 균형을 맞추는데 우리는 평평한 평면에서만이 우리의 균형을 우리가 직립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건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이 네 가지의 감각기관이 0세부터 7세 사이에 우리 신체 안에 발달되고요. 그래서 이것들이 사춘기가 됐을 적에 높은 수준의 정신 감각이 되고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높은 수준의 감각기관이 되면 아까 제가 7년 주기에서 말했던 그 오성 영혼을 넘어서 의식 영혼의 수준으로 다다르기 위한 행위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행위가 있고 그런 행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사실, 인간의 이러한 감각기관의 발달도 마찬가지로 인간의 한 단면이라는 것을 같이 이해를 하면 우리가 어떻게 정신성을 향해서 나가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행위가 이런 공동체성 속에서 실현될 수 있고 실현해 나갈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인식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네, 간단하게 네 가지 살펴봤고요. 나머지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책에 보면은
알베르토 수조만이라는 사람이 쓴 그 12감각 책에 보면 후각, 미각, 시각, 열감각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자세히 나와요. 아주 재밌게 사례도 많이 들었어요. 의사 선생님이라서 임상 실험인 거죠. 네, 그래서 그 책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렇게 하위 감각만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하위 감각, 소위 신체 감각이라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체 감각, 하위 감각 네 가지의 이름 있죠. 촉감각, 생명 감각, 고유 운동 감각, 균형 감각. 특징은 신체 안에 내재되어 있는 감각기관이고 0세에서 7세 사이에 신체 발달과 함께 감각기관이 완성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0세부터 7세 사이에 감각기관이 완성됐으니 땡이네. 나이 든 사람은 뭐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이제 그렇게 신체 기관은 형성이 됐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규칙적인 생활을 통해서 바꿀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밥 먹는 것을 한 달 동안만 똑같은 시간에 점심시간에 먹으면요. 그 시간 되면 배가 고파요. 잠자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규칙적으로 그 시간에 잠을 자게 되면요. 저절로 그 시간에 아니다. 눈을 뜨는 것. 일어나는 시간을 7시다. 이거를 한 달 하면요. 이제 습관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 감각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이 자연의 주기에 맞춰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성인이 돼도 습관을 바꿀 수가 있어요. 몸은 그렇게 형성이 돼도. 네.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촉감각, 나와 타자, 세상과의 경계를 규정짓고요. 그러나 경계를 느낄 뿐 무엇인지를 알 수 없어요. 네. 그냥 뭐가 있구나, 나 말고. 그러니까 신체 전신에 촉각세포가 분포되어 있어요. 우리 내면에도 있어요. 생명 감각은 고통 감각, 본능 감각이라고도 하며 살아있음을 인식하며 복원력을 가져요. 이제 아까 신체 기관에는 단장, 애라고 했죠. 거기에 이제 감각기관이 있어서 생명 감각이 완성되는 시기에는 한 만 4살 정도 되는 이제 어린아이가 엄마 배고파, 엄마 배 아파 똑같이 말해요. 배고파, 배 아파를 구별을 못해요. 맨날 배 아프다 그러죠. 그런 아이가 이 감각기관이 딱 이제 신체적으로 완성이 되면은 엄마 배 고파요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배 고픈 것과 배 아픈 것을 구별할 때가 돼요. 고유운동 감각은 움직임과 관계하고 자신의 사고와 움직임의 일치를 통하여 삶의 방향성을 갖게 합니다. 이제 고관절은 우리의 중심을 잡게 하고요. 손목 관절, 발목 관절 이런 모든 관절들이 우리의 몸을 움직이게 하는데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움직이는 방향 아무 때나 막 움직이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목적성을 갖고 움직이는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게 바로 고유운동 감각이고요. 균형 감각은 상하 좌우를 순환하게 하는 중심축으로서 자아를 상징하고요. 세방고리간에 그 감각기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의 하위 감각기관, 신체 감각을 살펴봤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신적인 고차원의 감각기관으로 발달되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의 하위 감각의 발달이 우선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선 이런 감각, 우리가 인간의 예를 이렇게 했다라면 왜 이걸 해야 되냐? 한 명의 교육을 위해서 한 마을이 필요하다, 한 아동의 교육을 위해서 한 마을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는 이게 단순히 교육 학령기에 있는 아동뿐만이 아니고 모든 배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제 한 명의 그 과잉 행동 아동을 위해서는 전 학문 영역에 동원되어서 협력해야 되고 모든 팀 구성원이 최고의 실행과 성과를 보여주는 전문가로 구성되어서 공동의 목표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것은 초학문적인 접근이고 간학문적인 접근인데 이건 이제 학술적인 얘기가 아니라 정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거주시설에도 한 아이가 있으면 그 아이가 올바른 성장을 하기 위해서 그 아이가 또는 그 성인이 올바른 어떤 삶을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필요해요. 단순히 그냥 먹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화장하는 것도 가르쳐야 되고 예쁘게 꾸미는 것도 해야 되고 옷 사는 것도 같이 가서 해봐야 되고 굉장히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 그때그때에 맞도록 잘 이끌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한 사람이 다 할 수는 없죠. 그렇죠? 분화되죠. 뭐는 누가 하면 좋겠고 뭐는 누가 더 잘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은 다 한 사람이 이 사람의 존엄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방면의 협력인 거예요. 그래서 이 협력이 학교, 공동체, 그다음에 여기 시설이면 시설 이런 모든 어떤 것에서
성공적인 삶을 지지해주기 위해서 틀에 박힌 사고방식을 벗어나서 오직 아동이던 아동, 아동이면 아동 또는 이 빌리저면 빌리저, 빌리자라고 하는 것은 캠프의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장애인을 말하는데 이런 빌리저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소위 말하면 한 사람이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종사자든 어떤 누구든 부모든 간에 서로 그런 협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처음부터 계속 우리가 얘기하지만 어떤 누가 누군가를 돌본다는 것이 고정된 어떤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상호 관계 속에서 상호 돌봄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제가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 사람이 이런 문제가 있으니 그냥 문제를 안고 살아라가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다 노력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따지고 보면요, 우리도 이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종사자들도 이거 필요하고요. 우리 부모님도 당연히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도 이런 것들을 함께 해보면 좋아요. 촉각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촉각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오일 마사지를 해주면 좋아요. 그러니까 촉각은 뭐냐면 나와 타인과의 경계를 못 느끼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녁 때 잠을 잘 적에 발을 갖다가 오일로 이렇게 마사지를 해든지 아니면 발 닦아준다든지 또는 이렇게 등 마사지를 해준다든지 많이 안아주고 많이 쓰다듬어주고 또 촉각을 이렇게 자기가 있는 곳이 너무 넓게 느끼고 너무 이렇게 힘들고 이런 사람들은 텐트나 작은 동굴 같은 걸 제공해주면 좋아요. 그러면 거기에 되게 이제 안락하잖아요. 왜 어린 시절에 아이들이 그 조그만 공간, 후미진 다락방 이런 걸 좋아하듯이 그런 것들을 일부러 만들어서 제공해주면 좋고요. 학령기 아동의 경우에는 뭐 단백질 치료도 하는데 이건 조금 특별한 치료법이에요. 그리고 또 촉각이 촉각이 어려움, 나와 타인과의 경계를 모르는 성인들 이제 이런 경우에는 빨리 뭔가 전문적인 중재가 되지 않으면은 고착화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끊임없이 이제 그 경계를 넘나들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공동생활을 하게 되면 특히나 각각의 방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방은 그 사람의 경계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처음부터 철저히 가르치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막 잘 인식이 안 되고 인지가 안 되는 중증의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경계가 몇 가지라는 것을 계속해서 주지를 시키면은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같이 인식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생명감각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규칙적인 생활, 반복과 리듬 생활, 잘 먹고 잘 자고 갑작스러운 일정으로 갑자기 일정이 변하는 것은 굉장히 두려움이에요. 생명에 위협을 줘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변화된 일정을 얘기해주고요, 예고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CS 치료라 그래갖고 수면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는 그런 요법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필요하죠. 그렇게 이제 수면을 대부분은 생명감각에 어려움이 많은 경우에 장애인들은 이제 잠을 잘 못 자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수면 치료라고 하는 소위 수면제를 먹이는 거는 이제 지양해야 되고 잠을 돋게 하는 CS 치료법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도움을 주면 좋겠고요. 고유운동 감각기관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반복적으로 심부름을 시키면 돼요. 작은 심부름. 물건 A에서 B라는 지점으로 물건을 옮기는 것 이런 것들을 시키고 수공예, 점토놀이, 밀랍 만지기 이런 것들을 계속 끊임없이 하게 하고 철봉에 매달리기, 전복 달리기 이런 것들을 이제 시키면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균형 감각을 향상시키는 거는 기기, 나무에 오르기, 등산, 도르를 태우기, 균형을 맞추는 거죠. 이불 태우고 돌리기, 타이어 그네 타기, 전목 오르기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하는데 성인들에게 제일 좋은 건 등산이 최고예요. 등산은 발 하나 내디딜 적마다 항상 과제가 있어요. 내가 어떤 발을 어디다 내디딜지 균형을 맞출 수 있을까. 그래서 등산은 최고의 치료 효과이자 치료 방법이자 또한 좋은 취미생활이자 저는 그래서 적극적으로 등산을 많이 권합니다. 네. 이런 것들이 감각조절 및 통합을 위한 실천의 예시이고요. 그 밖에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제 아까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아기로 태어나서 우선 처음에는 자기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제 어떤 거예요? 맺어짐, 서로 이어야 돼요. 관계를 이어가는 것. 우리는 응애하고 태어나서 우리 신체가 이 세상의 자궁으로부터 탈출했어요. 자유로워졌어요. 그 다음에는 어야 돼요? 관계 맺기를 해야 되는 거죠. 누구와? 당신과. 첫 번째는 엄마, 그 다음에 아버지, 그 다음에는
가족들이죠. 그래서 가족들로 관계를 건강하게 맺고 나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주변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방향성이 생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상과 관계를 맺게 되죠. 그래서 어린이집을 가게 되고 거기서 이제 작은 환경 속에서 보호받으면서 방향성을 맺어가고 그리고 나면 사춘기가 되면 이제 자기 자신을 만나게 돼요. 나는 누구인가? 내 자신을 느끼죠. 스스로 자아를 느끼고 그리고 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다른 사람이 나타나요. 내가 중심이 돼서 나와 너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느끼는 게 뭐냐? 타인을 느껴요. 타인을 인식하게 돼요. 타인을 인식한다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타인의 자아를 반해면 느껴 하는 거죠. 다른 것들을 느끼는 것, 타인을 느끼게 되고 결국은 이것이 이제 한 공동체이고 결국에는 이게 한 인류의 전체의 공동체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느끼는 거죠. 이게 뭐냐면 다시 우리는 이 한 우주에 속해 있고 우리는 한 그 우주 속에 공동체로서 존재한다. 이런 인식으로 확장되는 건데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의 길이고요. 이렇게 아주 태어나서부터 저 높은 데까지 갈 적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인류의 한 주체로서 살고 있고 우리 공동체는 함께 이런 것들을 실현해 나간다는 높은 수준의 인식으로 향해야 우리의 삶이 좀 더 건강해지고 또 우리가 추구해야 할 정신성이 무엇인지 그런 것으로 향해서 고양될 수 있다는 거죠. 단순히 우리 시설만 잘하고 우리만 잘하고 우리 아이만 잘 크고 이런 개념으로는 더 이상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한계가 있고요. 어찌 보면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어떤 것들 좀 더 높은 수준의 이상 이런 것들이 이제 도달해야 될 지점이 어딘가를 우리 스스로 좀 더 많이 생각하고 사고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서로 힘을 키우는 것, 네, 그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한 세상, 우리는 세계의 주역으로 살고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 각자 개인은 소우주로서 이 세상의 단역 배우가 아니라 각자가 다 모두 주연이라는 거죠. 이런 인식을 하는 것이 우리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 돌봐주는 사람들, 상호 돌보는 사람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인식해야 되는 것들이 아닐까 해서 좀 장황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사실은 이제 12감각을 이렇게 짧게 끝나는 케이스는 이제 거의 없는데요. 네, 오늘은 그냥 하위감각만 여러분께 소개하는 차원에서 해봤고요. 좀 더 깊이를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책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또 다른 기회에 여러분하고 좀 더 깊이 있게 만날 수 있다면 매우 기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긴 시간이지만 반복해서 들어주셔도 좋고요. 또 의미는 되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채팅에다가 해서 올려주시면은 메일이 됐든 또는 영상이 됐든 추가로 보충해서 여러분께 자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잘 들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 준비한 거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